상우는 거대한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부채입니다. 온 나라가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해원이 두 갈래로 나뉜 길 앞에서 상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가파른 내리막이었고 다른 한쪽은 험난하지만 빛이 비치는 오르막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침체의 늪입니다. 해원이 말했습니다. 이 길을 택하면 내리막이라서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부족한 돈을 계속 빌려 쓰고 낡은 방식을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더 큰 빚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원은 그 길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도시는 서서히 회색빛으로 변해 활기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상우는 그 길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홀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일의 이자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 대신 고지서를 쥐어줘야 하는 미래입니다. 그것은 삶의 존엄이 무너지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혁신의 언덕입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견뎌야 합니다. 부채를 덜어내고 난 배낭의 빈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담아야 합니다. 낡은 산업 대신 인공지능과 깨끗한 에너지를 채우고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는 길입니다.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선순환의 바다가 있습니다. 부채의 짐을 덜어낸 기업들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며 내일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정부나 은행이 아니라 바로 상운 자신과 동료 시민들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통을 나누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상우는 빛이 비치는 오르막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배낭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식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한국은 특히 높은 가계부채와 빠른 고령화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긍정, 부정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부채 문제는 경기 순환적이라기보다 구조적 성격이 강합니다.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으로 비용 구조가 상승했습니다. 더군다나 기후, 국방, 산업 정책 관련 재정 지출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성장, 세수 증가, 부채 비율 하락에 전통적 경로가 약해졌고 부채는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작은 충격에도 취약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가 급격한 침체 없이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며 실질 성장률이 실질 금리를 장기간 크게 하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규모 긴축 대신 지출 구조 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연금, 의료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재정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빠르게 줄지 않지만 GDP 대비 비율은 안정되거나 서서히 낮아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고 횡보, 조정 국면을 거치며 가계부채는 소득 증가와 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부담이 완화됩니다. 은행 시스템은 충당금과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부채가 위기로 전이되는 연결고리를 끊는 데 성공합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총량 규제보다 상환 능력과 만기 구조에 맞춰져야 합니다. 둘째, 재정은 경기 부양의 양보다 고령화 대응, 생산성 제고에 집중해 장기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권은 단기적 부실 은폐보다 조기 인식과 정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부채 문제는 해결이라기보다 통제 가능한 부담으로 남게 되며 위기 대신 장기 조정의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저성장 속에서 금리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거나 다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이 크게 조정되면
가계 연체가 늘고 이는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 문제로 전이됩니다. 재정 불신이 커지며 장기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국채 발행 비용이 다시 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서 금리 상승의 체감 충격이 크고 부동산 가격 조정이 금융 시스템으로 연결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 경로의 핵심은 단일 충격이 아니라 연쇄 반응입니다. 고금리와 소득 둔화, 가계 연체 증가, 금융권 대손 비용 확대, 신용 공급 위축, 실물 경제 둔화, 추가 부실 발생이라는 순환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위험 회피 국면에서 원화 약세와 외화 조달 비용 상승이 겹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은 더욱 커집니다. 이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대응하려 해도 시장 신뢰가 약해지면 국채금리 상승으로 정책 여력이 오히려 축소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부채를 관리,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은 글로벌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이는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전이됩니다.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낮춥니다. 또한 선진국 역시 고령화로 자본 수요가 커지면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시점의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긍정과 부정 시나리오의 극단 사이에서 특히 가계부채가 은행 위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선택과 속도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과감함보다 신중함이, 단기 처방보다 구조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